네, 기초서 57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중에서 어떠한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과 2항을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자라 하더라도 이 업무보증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보증 설정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그자가 업무보증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업무보증은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보증 설정의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제조합에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데 그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이나 국채나 공채 등으로 공탁소에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방법 외에도 재정 보증인 선임하는 방법 등도 있었지만 법령 개정 과정에서 삭제를 해서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업무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어떤 방법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느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이었었느냐, 아니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었느냐, 그 종별이 무엇이었었느냐를 불문하고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자유롭게 택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르는 차이가 없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업무보증을 설정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의무 금액에 있어서는 이 법이 종별에 따르는 차이를 두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다시 말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법인은 개인과 비교했을 때 업무나 사업 규모가 크고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아 분사무소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면 시군구별로 시군구마다 분사무소를 하나씩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하나 가지고 있고 어떤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10개 가지고 있고 어떤 중개법인은 아예 분사무소를 설치 안 한 법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법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라고 하면 법인 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법은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되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분사무소가 추가될 때마다 1억 원 이상씩 보증 설정 의무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당해 중개법인은 얼마겠어요? 3억 원 이상. 분사무소가 3개 있으면 5억 원 이상. 기본요금 2억 원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분사무소 숫자 플러스 2억 원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7개 있으면 9억 원 이상 업무보증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업무보증 제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특수법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업무보증 설정만큼은 예외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단 공인중개사법은 그러나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중개업을 하는 지역농협은 부동산 중개를 한다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농지에 한해서 그것도 조합원 간의 거래만을 한정해서 알선하여 중개하는 것이니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대폭 완화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농협은 지역농협별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되도록 이렇게 보증 설정 의무 금액 완화 규정을 지역농협에게만큼은 두고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설정해야 할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달라도 이러한 해당 금액의 보증을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건지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것인지 담보, 공탁을 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특정한 보증을 설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방식을 고수하여 유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꾸고 싶으면 보험에서 공제로, 공제에서 공탁으로, 또 공탁에서 보험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유롭게 다른 보증으로 보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업무보증을 다른 보증의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 법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은 하나인데요. 업무보증을 변경할 거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업무보증을 변경하여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까지 하여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먼저 설정되어 있는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변경을 해서 변경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경우요.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재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증을 다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여 정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의 효력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간다면 공탁이야 담보공탁으로 보증 설정 의무 금액 갖다 묻어놓고 회수해 오지 않으면 보증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가겠지만 공제나 보험은 공제조합의 공제료,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하면 그 납입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에 의해서 인정되는 효력 기간이 있겠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회사에 보험료 내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발생하는 사고를 그 해당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갱신의 차원에서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보증의 효력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재설정해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업무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변경하여 변경신고까지 해야 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갱신의 차원에서 다시 설정해야 된다면 그때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보증의 효력기간 만료일까지는 다시 설정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입법자의 요구는 같은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스스로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보증의 효력이 끊어진 시간이나 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에 가입을 하였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했었는데 공제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때는 지급으로 인해서 보증의 효력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 지급으로 인해서 보증의 효력이 끝났을 때의 재설정은요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증을 다시 설정해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갱신의 차원에서 재설정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의 효력 기간이 이것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15일 이내에 재설정해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단 지급이 되었을 때 15일 이내 재설정해야 되는 경우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이, 공제에 가입을 하였다가 공탁금이 지급되었을 때 그렇다는 것인데, 업무보증의 설정의 방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 외에 공탁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탁은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갖다 묻어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금 중 일부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간은 동일합니다. 15일이요. 15일 이내에 부족분 보전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전이라는 말은 보충하여 채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현금 1억 원을 공탁하여 업무보증 설정에 신고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업무를 개시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기업을 영위하던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로 당사자에게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공탁금 중 2천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면 아직 공탁금 잔여 금액은 8천이 남아있죠. 그러면 15일 이내에 2천만 원 추가 공탁 보충하여 메꾸어 다시 1억 원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분 보전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과 공제와는 다른 공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공탁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공탁은 담보공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탁을 하고 중기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게 되었거나, 공탁을 하고 중기업을 하고 있던 자가 중기업을 그만하겠다고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공탁금을 되돌려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하고 중기업을 하던 중 사망하거나 폐업한다 하더라도 사망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3년간은 그 공탁금의 회수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또 이 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하고 중기업하다가 사망했어도, 공탁하고 중기업하다가 폐업해서도 바로 공탁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공탁소는 3년간은 공탁금을 더 쥐고 있어 보겠다는 거죠. 왜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로 손해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는 의뢰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신고, 변경신고, 재설정신고를 통해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증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 혹은 중개사무소의 중개행위의 장소의 제공 등을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어떤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지급 합의서라든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라든가 아니면 조정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증기관에 가서 보험금 혹은 공제금 혹은 공탁금 중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OX? 다시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그렇겠죠. 당연히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시험 문제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그건 말도 안 되죠. X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원 보증 설정하고 업무를 개시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기관은 1억 원까지만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지급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 의무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만약에 보험금, 공제금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험이나 공제는요, 타인을 위한 보증제도이거든요. 그러므로 보증기관은 다시 또 보험금, 공제금 등이 지급되었을 때 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설정신고, 변경신고, 재설정신고를 통해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증설정 증명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그리고 중개 보수를 계산하는 요율 한도액표와 함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또 걸어만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걸어놓고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이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법 26조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25조 3항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마다 함께 또 무엇을 작성해야 한다고?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것도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앞서서 보셨습니다. 바로 이때 중개가 완성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하는 바로 그때에는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을 모두 3가지를 정했고요. 이제 3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 두 번째, 확인설명서. 그리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요, 셋 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셋 다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요, 이 3가지 중에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중개 완성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는 문서들이에요. 거래계약서도 확인설명서도. 그러나 보증관계증서는 그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중개 완성 건마다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했으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증관계증서는 그 사본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명도 날인도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교부할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자신도 일정 기간 보존해야 된다고 배우셨죠.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그러나 보증관계증서사본은 이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보증설정 증명서류가 등록증, 자격증, 요율 한도회표와 함께 늘 중개사무소에 게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또 별도의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증관계증서 사본은요, 서면으로 교부할 수도 있고요,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완성 시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서면으로 교부를 하든 아니면 전자문서로 제공을 하든 이것은 반드시 특정한 사항을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뭘 설명해야 되는지까지도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을 했습니다. 보장 금액, 보증 기관 및 그 소재지, 그리고 보장 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을 각각 한 후에 당사자에게 교부할 적에 보증관계증서사본도 함께 교부하거나 아니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전송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울보증보험회사 1억 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해 보증기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데 혹 저의 업무상 귀책사유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가지고 가시면 1억 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책임 지급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제공해야 된다. 설명을 했어도 제공하지 않았거나 설명 없이 제공만 했거나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의 문제를 보셨고요. 8절로 넘어갑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8절인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앞으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제도 배우시게 될 건데 그 에스크로우 제도가 좀 변형된 형태로서 2000년 8차 개정될 때 공인중개사법 31조에 이른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제도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이 25조, 26조에서 계속 중개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죠.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것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것이었었다고요. 그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어야 중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계약은 체결되면 보통 이행이 종료될 때까지 즉 잔금 치르고 물건 인수받고 등기 이전까지 하는데 한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동시 이행이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언제나 매수인, 임차인 등 권리 취득 의뢰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날린다든가 같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보니까 이 건 거래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에, 왜 등자를 썼냐면 예치가 된다면 꼭 계약금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잔금도 예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등이라고 한 거예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단 문장의 마무리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놓고도 예치 권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본법을 위반했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 하더라도 뭘 하는 거죠? 권고를 할 수 있다거든요.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당사자가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를 권고했고 그러한 권고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임대차계에서 임대인마저도 수용하여 계약금 등이 예치가 이제 되게 된다면, 예치가 되면 누구 명의로 예치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본법 31조 1항이 예치명의자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외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시행령이 정할 것입니다.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펼쳐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외에도요, 은행, 금융기관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의 채신관서,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이나 계약 관련 서류의 예치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회사, 이들을 대통령령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확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몇이죠? 7이죠. 법이 직접 정한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대통령령이 정한 6입니다. 이들의 명의로 예치가 된다면 어디에 예치할 수 있느냐? 예치기관에 관해서는 본법이 직접 규정을 두었는데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치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예치를 할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권고할 수 있답니다. 안 해도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치를 권고했고 당사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또 당사자가 수용해서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된 경우라면 이제 매수인, 임차인 등은 이행 과정에서 권리침해 가능성을 많이 줄였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되면 매도인, 임대인 등은 그 거래 시점에서 받았어야 할 계약금, 중도금 또는 보증금 등이 예치가 되어버리니까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법 31조 2항은 예치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이전 의뢰인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라고 하는 게 있어. 그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하면 그러면 예치가 된 경우에도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면 미리 땡겨 쓸 수도 있다. 예치된 금액의 사전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치가 된 경우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하려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가 필요한데 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둘 있다는 거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해 준 이 보증서를 누굴 주면요?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에게 교부를 한다면 예치된 계약금 등도 사전 수령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증서를 누구 준다고요? 예치명의자. 이거 자주 시험 문제 지문에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면, 그러거나 보증서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교부하면, 이렇게 해서 틀리는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만 사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도 질문 드렸는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두 몇이죠? 7이죠. 7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 명의자들은 하나같이 그 면면을 보면 다 공신력 있는 기관, 법인, 단체들이죠. 근데 법이 개업 공인중개사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도록 정했거든요. 근데 입법자가 보니까 저들이 예치 명의자가 되었을 때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면 예치된 계약금 등의 인출 사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었다면 이 예치 명의자가 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개인 예금 통장에다가 이 계약금 등을 합산해서 예치하면 안 되고 별도의 예치 관리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 유지해야 할 것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전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된다면 저들이 예치 명의자가 되었을 때는 아닌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또 다른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셨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업무 보증 설정을 하여야만 그 사실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보증 말고 그건 당연히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보증 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었을 때는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또 다른 업무 보증을 설정하되,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택일을 할 수 있는데, 앞서서 공인중개사법상의 일반적 업무 보증은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개인은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인데 분사무소 추가 시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 근데 여기는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치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 보증으로 설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5억 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가 되도록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5억 원, 총 6억 원이 예치되는 거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6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가 되었을 때에는 그 전제로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부동산 거래 제도가 선진화되어 가면서 우리도 이제 에스크로 업계가 동반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정착을 해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시험에서 또 자주 출제가 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현장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등이 에스크로에 의해 예치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착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험용으로는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유의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주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었죠.
뭐 품위도 유지해야 된다.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해야 된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계약서 써야 된다. 설명서 써야 된다.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업무 보증도 설정해야 되고 이런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현업에서 중기업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미 33조 금지행위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는 금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수와 실비만 받을 수 있으되 그것도 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개보수의 법정된 범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